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자 하나뿐인 딸의 엄마이며 한때는 남편의 외도와 배신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의 힘으로 응징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내연녀에 미쳐서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상처를 묻고 살아왔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글쎄 그 뻔뻔한 인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이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염치도 없이 딸값을 받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예비사위에게 딸의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3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마냥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를 버리고 갔을 때와는 달랐어요. 왜냐고요? 제 옆에는 든든한 사위, 변호사가 있었으니까요. 예비사위는 제 사정을 들은 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으로 갚아주자고요. 그날 이후 사위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가압류, 위자료, 불법 행위 소송, 그리고 재산 추적까지. 남편이 숨겨둔 부동산과 예금, 심지어 상간녀 명의로 돌려둔 재산까지 모조리 파헤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의 과거가 그대로 드러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사연은 바로 사위가 변호사로 나서서 나 대신 법으로 복수한 사이다 사건입니다. 그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어떤 몰락을 맞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시간을 거슬러 약 2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회사원이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서툰 신입이었죠. 그런 저를 늘 도와주고 챙겨주던 선배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실수라도 하면 제 몫까지 대신 책임지고 커피라도 엎지르면 웃으며 닦아주던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저에게 이 시간에 버스 잘 안 온다고 여자 혼자 밤길에 혼자 가는 거 위험하다며 태워다 준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하나 사서 제 책상 위에 올려두던 사람. 늦게 퇴근할 때면 밤길 위험하다고 항상 챙겨주던 사람. 그런 남편에게 제 마음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남편과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 속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네요. 사랑도 연애도 많은 것들이 서툰 제게 남편은 처음으로 안겨준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결혼한다면 좋아하고 싶다고요. 욕심도 없고 마음 따뜻하고 늘 웃는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청혼했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신혼 초반의 우리는 그야말로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신혼을 보내던 중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금의 우리 딸을 임신하게 된 거죠. 딸은 제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났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 작은 손으로 나중에 자신의 손을 잡고 시집가겠지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은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했어요.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서로 기대고 부족해도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었죠. 남편은 일에 성실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열심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을 향한 제 믿음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은 배신으로 끝나더군요. 저는 결혼 7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집에 잘 붙어있지 않을 뿐더러 저와 딸아이에게 소홀해진 남편 보고 이상한 촉이 들었습니다. 꼭 뭔가에 단단히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남편을 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부쩍 달라졌어요. 전과 같지 않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어와도 웃음이 거의 없고 저와 딸을 나몰라라 했어요. 그 모습에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했어요. 남편이 우리를 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부정했죠. 하지만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딸이 5살이 되던 해 다른 여자와 함께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제게 사준 결혼 반지부터 시작해서 돈 될 만한 것들을 싹 챙겨서 사라졌어요. 그날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가 순진한 얼굴로 제게 아빠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안고 말했어요. 아빠는 돈 벌러 아주 먼 곳으로 갔다고요. 딸은 아빠 보고 싶다고 눈물을 글썽거렸고 저는 딸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 괜찮다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은 참 어렸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차마 아빠가 다른 여자에 빠져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돈 벌러 아주 멀리 떠났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로 살았습니다.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저는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며 돈을 모았어요. 몸도 마음도 고달프고 아팠지만 그래도 딸아이 보면서 버텼습니다. 하루는 정말 죽고 싶어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방에서 곤히 자는 딸아이를 보면서 조용히 입을 틀어막고 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간 남편이 너무도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딱 하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고 간 건 고맙더라고요.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있어서 저는 계속 힘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빠 없이 키워야 하고 곁에는 부족한 엄마밖에 없지만 내 한 몸 다 으스러지는 한이 있다고 해도 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도 이런 제 처지를 애처롭게 생각했는지 참으로 착한 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딸은 정말 착했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항상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나중에 꼭 효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고 기특하게도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그러고는 좋은 사람을 만나 예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청혼받은 반지를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해요. 오늘 청혼받았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밝게 웃던 얼굴에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딸이 벌써 이만큼 자라 결혼을 하게 된다니 감격스럽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의 표정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참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딸아이는 제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날 처음 본 예비사위는 환한 미소로 제게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어찌나 서글서글하던지.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는 내내 딸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잘 알겠더라고요.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을 보며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위는 정말이지 뭐 하나 빠짐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능력까지 좋았어요. 사위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딸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딸아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게 딸은 사위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또다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다가올 무렵 1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그 인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 딸 결혼한다며?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아야지. 내가 친부인데. 어디서 어떻게 결혼 소식을 듣고 온 건지는 몰라도 남편은 뻔뻔하게 친부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딸아이와 결혼할 사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비사위가 변호사라던데 그것도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 이야, 당신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우리 딸이 변호사랑 결혼한다니 역시 내 딸이야. 그 입 다물어. 당신 딸 아니고 내 딸이야. 여태 그렇게 키웠고 여자에 미쳐서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감히 내 딸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여긴 왜 왔어? 그냥 계속 그 여자한테 미쳐 살아. 두 번 다시 여기 올 생각 말고. 에이, 그렇게는 안 되지.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결혼식장에 내 손잡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글쎄, 가라니까. 딸한테 당신 죽었다고 했으니까 눈에 띄기 전에 얼른 가라고. 처음에는 돈 벌러 멀리 갔다고 거짓말했지만 몇 년 동안 오지도 않고 연락조차 없는 아빠를 기다리던 딸은 어느 순간부터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눈치를 살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문득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게 묻더군요. 혹시 아빠가 죽었냐고요.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릴 때 말고는 아빠 이야기를 잘 안 꺼내길래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딸은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죽은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마랑 날 그냥 둘 리 없잖아. 커가면서 집에 오지 않은 아빠를 보며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아니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딸아이의 기억 속에 많지는 않지만 아빠와 함께했던 추억 몇 가지가 남아 있었고 모두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는 자신을 많이 사랑했으니 여자에 미쳐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진실은 그게 아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다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어느 정도 컸을 때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됐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제게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딸아이 기억 속에 좋은 아빠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 마음속에 살아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숨긴 채 아빠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못 오는 거라고요. 우리 딸은 그 인간이 집을 나간 뒤로 아빠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난 아빠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아이가 겪을 혼란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딸이 보면 큰일이라 얼른 돌아가기로 했지만 그 인간은 두꺼운 낯짝으로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우리 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구나. 내 귀한 딸을 버린 것도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감히 역겨운 낯짝을 들이밀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럭 소리치며 소금이며 물이며 잔뜩 뿌리고 쫓아냈어요. 제가 막 던지며 밀치니까 하는 수 없이 돌아가더군요. 몇 분 정도 가지도 않고 문 앞을 서성거렸지만 잠시 후 그 인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우리 예비 사이가 세상 가장 통쾌한 사이다 복수를 대신해 줬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딸이 알게 될까봐, 그런 인간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사이가 실망할까봐 온몸이 떨리고 속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뻔뻔한 인간이 제 딸의 결혼식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이다 같은 복수가 시작될 줄도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낯짝을 보고 나서 제 세상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딸의 행복한 결혼을 망치진 않을까?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직접 딸의 예비 신랑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두려워하던 중에 우연히 친척으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글쎄 이 인간이 동네방네 예비 사이가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위를 찾아가서 딸값으로 3억을 받아낼 거라고 하더니 이 인간이 진짜 예비 사위를 찾아가서 딸값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고 다녔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경악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결국 예비 사위를 찾아갔다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사위는 아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지만 결국 소문은 제 귀에까지 들어온 이상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자신이 딸의 친부라며 떳떳하게 밝혔대요. 그리고 내 딸이랑 결혼하려면 최소한 3억은 내놔야 예의 아니겠냐고 했답니다. 사위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양심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딸을 낳고 기른 것도, 대학까지 보내고 지켜준 것도, 그 모든 건 제 손으로 해냈는데 그 인간은 고작 친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걸 예비사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마음을 먹고 어렵게 예비사위를 찾아갔어요. 그 인간이 찾아왔다면서? 정말 미안해. 그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진작 말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많이 당황스러웠지? 이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그냥 미친 사람이 짓거리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한테는 비밀로 해줘. 딸은 그 인간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거든. 곧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진실을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어. 괜히 힘들기만 하지. 제 말에 예비사위는 잠시 조용히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 조금도 미안해할 것 없다고. 잘못한 건 장모님이 아니라 그분 아니겠냐고. 예비사위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생부라고 해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딸을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타난 거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맞지만 장인어른으로서의 대우는 조금도 해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신한테 방법이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뭘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사위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로 상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믿고 맡겨주세요. 조금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죠. 저 변호사잖아요.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인간의 비열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비사위의 단단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법으로 갚아주겠다는 예비사위의 목소리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 모처럼 가슴이 놓였어요. 한편으로 내가 나서서 싸울 필요 없이 우리 예비사위가 나 대신 나서주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예비사위가 나를 대신해 법의 이름으로 그 인간을 심판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얼마나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가 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인간이 곧 어떤 꼴로 무너질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법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딸아이가 알게 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해야 했고 딸이 받게 될 충격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한번 치를 일입니다. 차라리 아이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 걸 다행이라고 여기기로 했어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 그랬어 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비사위는 말 한마디로 제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든 걸 사위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딸에게는 나중에 차차 알리기로 하고 딸 모르게 예비사위와 둘이서만 모든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사위는 직업이 변호사니까 법의 언어로 그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예비사위는 차분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예비사위를 찾아간 뒤로 계속해서 딸값을 요구한 문자 기록과 통화 기록, 그리고 전화로 딸값 3억을 요구한 음성이 녹음된 파일 등 그 모든 걸 모아 법적 효력이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제 도움으로 남편이 주변에 떠들고 다닌 말들과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샅샅이 챙겼어요. 그 준비 과정에서 저는 약간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인간을 벌할 수 있다는 설레임과 함께 과연 이걸로 그 인간이 물러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죠. 하지만 예비 사위를 믿었습니다.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똑부러지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비열한 인간을 법의 이름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일처리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차분히 증거를 모아나가더니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가차없이 그 인간에게 내용 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친족을 가장한 금전 요구와 결혼 절차 방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시 모든 요구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사위가 남편에게 이런 식의 경고장과 함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깟 문자에 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서를 보고 이게 뭐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존재가 덜 각인됐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찾아와서 저번보다 더하게 괴롭혀댔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 내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랬지? 그러게 왜 예비사위 마음 하나 못 구슬려서 여길 또 찾아오게 만들어? 당신이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으면 뭐 어쩔 건데? 어쩌기는 뭘 어째?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잘 키운 우리 딸 결혼할 때 만나러 가야지. 신부 입장할 때 내 손잡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죽은 아빠가 살아 돌아와서 눈앞에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놀라려나? 뭐라고? 남편은 제 약점이 딸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라는 무기를 쥐고 흔들었어요. 딸을 걸고 넘어지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사위를 잘 설득해서 딸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딱 3억만 받아내라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친필로 각서까지 써준다고까지 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만약 예비사위를 설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따위 서류를 날려대며 자신의 상황을 곤란하게 만든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는 딸아이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딸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는 여유까지 보인 인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결혼식 날에 찾아오면 어쩌지? 우리 딸아이의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렇게 망쳐버리면 안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이 인간이 모든 걸 망쳐버릴 것만 같은 생각에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예비사위를 찾아가 남편에게 협박받은 걸 이야기하고는 더 이상 그 인간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 볼 테니 그 인간한테 3억 떼어주고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제가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어요. 딸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친부가 살아있다고, 그 인간이 여자에 미쳐서 어린 너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걸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이야기가 달랐어요. 제가 딸에게 진실을 밝히는 건 둘째치고 그 인간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무슨 행패를 벌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딸이고 뭐고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 무슨 짓을 해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 인간한테 돈 주고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날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하객이 오는 자리이고 더군다나 예비시댁 식구들도 모인 자리인데 거기서 그 인간 때문에 우리 딸이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요. 평생 책 잡혀서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한테 그냥 돈으로 그 인간을 잠재우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위는 잠시뿐일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그때뿐일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찾아오지 않겠어요? 한번 돈을 주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뜯긴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평생 이용만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결혼식장에 오지 못하게 할게요. 그러니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장모님의 변호사로서 변호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무슨 변호를 하려고? 이혼하셔야죠. 야반도주하도 도망쳐서 이혼도 못하고 아직도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과 법적으로 부부였어요. 어쩌다 한번 딸아이가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뗐는데 그때 남편이 사망 처리되어 있지 않은 걸 보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왜 살아있는 걸로 나오냐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둘러댔죠. 돈 많이 벌어온다고 배 타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없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도 없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 보면 죽은 거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사망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면서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로 잘 넘어갔지만 속마음은 지긋지긋한 그 인간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사망 처리했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찾아오게 되면 딸아이와 마주칠까 싶어서 그냥 마지못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위가 법적으로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혹하더라고요. 그 인간과 조금이라도 엮여있고 싶지 않았는데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예비사위는 제게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위 말처럼 한 번 휘둘리면 두 번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알겠다며 믿고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위 말이 남편이 친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중을 받아놔도 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잔머리가 좋고 교활한 인간이라 그 약점을 이용하고 또 얼마든지 저를 협박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위는 제 믿음을 등에 업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제발 협박한 증거까지 추가로 더해서 다른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들을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어요. 또 예비사위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인격적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법적 절차의 무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예비사위는 법적으로 서서히 남편을 궁지로 몰아갔어요. 그렇게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린 남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보, 제발 당신 사위 좀 말려줘.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하고 딸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 테니까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좀 해줘. 의기양양하게 뻔뻔한 얼굴로 저를 협박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얼굴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순간을 모면하라고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긴 세월을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우리 딸에게 남긴 상처는 말도 못할 정도로 커요. 그동안의 모든 배신과 방치, 그리고 추잡한 요구까지 떠올라서 가슴이 훅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을 보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을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는 내 변호사인 사이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더욱 비굴한 모습으로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비사위가 만남을 직접 주도했어요. 저는 사위 옆에 앉아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비사위는 평온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형사 고소 사유입니다. 협박과 결혼 절차 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민사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시겠다면 약속의 의미가 담긴 서류 작성과 함께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예비사위의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 꿇은 채로 사위와 저를 번갈아가며 살펴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렇게 할게. 예비사위는 남편에게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고 제게 잘못한 모든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동안 지은 잘못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면서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른 점,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친 점을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아비 주제에 감히 딸아이 앞길을 망치려고 한 점까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막상 여자에 빠져서 도망치기는 했지만 몇 년 정도 같이 살다가 그 여자가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활하다가 외로움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며 지냈대요. 하지만 죽어도 저와 딸아이가 있는 집으로 갈 생각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못된 쓰레기인 걸 잘 알아서 차마 우리를 볼 면목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평생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놈의 돈이 결국 발목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믿었던 내 언니한테 버림받고 돈까지 탈탈 털린 남편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려고 손대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도박에 빠져 산 거죠. 도박에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희망입니다.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으로 헛된 나날을 보내다가 그 지경이 된 거였어요. 돈 잃고 빚까지 진 남편은 여러 사람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박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딸아이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됐고 죽을 죄를 지은 아비로서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랍니다. 사는 게 하도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돈 욕심이 들었대요. 잘만 하면 큰 돈이 떨어질 테고 그 돈으로 한 방을 노려서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을 꿈꿨다고요. 그 말에 인간 자체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져가는 걸까? 한심하면서도 바닥을 친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려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예비사위가 만들어 놓은 각서 초안을 꺼내서 남편 앞에 뒀습니다. 접근 금지, 결혼 절차 방해 금지, 금전 요구 철회, 그리고 위반 시
즉시 형사고소 및 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위반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고 그 밑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확실한 문구가 있어야 좋다는 예비사위의 말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인간이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비사위님과 제가 요구한 대로 자신의 모든 요구를 처리한다는 녹취까지 진행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믿기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 인간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까지 굴복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사위는 합의 이혼서를 꺼내서 남편 앞에 내려놨어요. 예전에 끊어진 부부의 연을 이곳에서 서류 정리로 말끔하게 매듭짓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며 도장을 찍었어요. 예비사위는 제게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모든 걸 법으로 갚아줬어요. 원래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밀린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저는 됐다며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짓자고 했습니다. 위자료며 양육비며 달라고 해봤자 남편한테 뭐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딱 봐도 돈 한 푼 없는 인간이고 돈이 있다면 진작 도박으로 다 날려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각서에 한 약속대로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질긴 인연을 끊어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앞에, 우리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됐어요. 예비사위가 준비한 법적 장치들은 남편을 완전히 올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한 자에게 마땅한 대가를 물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예비사위에게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예비사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남편한테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를 살려주고 우리 딸의 행복을 지켜준 사람은 예비사위였습니다. 제게 예비사위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했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더 이상 우리 딸의 결혼을 돈으로 거래하려는 추잡한 시도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뒤에 서 있는 예비사위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딸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예비사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창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괜히 그 인간 일로 딸의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위에게 딸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말할 거예요. 죽었다고 했던 아빠는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아빠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이상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알아야 할 일이고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끝나기 전까지는 그저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때까지만 비밀로 지켜달라고 했어요. 식장 한켠에서 하객들의 축하 속에 환하게 웃는 딸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났을 때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법조인이 된 사위와 함께 서 있는 딸을 보니 그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내내 저는 사위가 너무나도 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 사위는 진짜 아들처럼 저를 챙겼어요. 물론 저도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챙겼습니다. 우리 사위는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남편의 그림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고요. 전 남편은 사위의 압박과 법적 절차에 굴복했고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명한 각서를 뒤로 하고는 2번 다시 저와 딸 그리고 사위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여전히 도박에 푹 빠져서 지내는지는 몰라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한때는 그가 가족을 버렸는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를 버렸다는 것을요. 내연녀와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것도 모자라 엄청난 빚에 시달리며 살아갈 겁니다. 모든 게 인과응보 같네요. 모든 게 다 끝난 지금 저는 마냥 남편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통쾌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다 끝나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끝을 보고 나니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고 제 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고도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를 뿐이죠. 이제 제 곁에는 딸과 든든한 사위가 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무사히 다녀온 뒤 저는 조용히 딸을 불러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예상했던 대로 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아빠를 향한 배신과 분노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안아주며 그동안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왜 진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했냐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엄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해. 그걸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었어야지. 그동안 나한테 비밀로 하고 엄마 혼자 많이 아팠을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아빠 생각 많이 했어. 혹시라도 아빠가 살아있다면 꼭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조금이라도 널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 이날 우리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에게 조심스레 아빠를 만나고 싶은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내게서 그 인간을 떨어뜨려 놓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 엄마는 괜찮으니 만나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단칼에 고개를 저으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딸이 그랬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있어주지 못한 아빠를 뭐하러 보고 싶어 하겠냐고. 아빠가 우리를 버렸듯 자신도 망설임 없이 아빠를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이제 자신을 위한 희생은 그만하고 오로지 저를 위해 살라고 했어요. 예비사위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매일같이 제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앞으로 둘이서 저를 지켜주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매번 울컥하면서도 웃습니다. 긴 세월 동안 견디고 참으며 끝내 법으로 복수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딸이 씩씩하게 아픔을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딸이 모든 사실을 알면 충격받는 건 둘째치고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마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시간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픔을 딛고 더욱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어요. 자신을 버리고 이용하려는 아빠란 사람에게 복수하는 건 엄마를 잘 모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행이다 싶어서 웃음을 지었어요. 걱정과는 달리 딸아이가 잘 이겨내서 기특했습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찌 보면 창피한 우리 가정의 과거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 사연을 통해 누군가가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마음대로 무너뜨리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마세요.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